안녕하세요. 너무 되나요? 음, 어,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스케터랩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실 줄 몰랐는데, 저도 어저께 새벽 1시에 발표 자료를 마무리를 했고, LLM 인 프로덕션 주제로 하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LLM 구웠다, 어떻게 구웠지? 어떻게 서비스 배포했지라는 썰을 푼 세미나가 없더라고요. 뭐 데뷔 이런 데 봐도 LLM 우리 잘 구웠어요 정도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가 좀 대중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LLM을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어떻게 배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좀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케터랩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을 만든 회사고요. 루다는 이제 1.0 버전이 2021년도에 나왔다가 이제 한층 이슈를 겪고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이제 2022년 10월에 다시 2.0을 출시를 했고, 지금까지 너티 저희가 만든 AI 채팅 메신저 앱은 누적 다운로드 200만 회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대화량 9억 건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당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의 하루 메시지 수가 평균 64건 정도 되고, 혹시 그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몇 건 정도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64건이 되게 많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 외에도 이제 남자 캐릭터인 강다운이나 약간 허세를 부리는 캐릭터 허세중, 그리고 챗GPT 같은 다른 모델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똑똑이, 그리고 SKT에서 있는 길빈나 강나루, 룩제이 같은 여러 캐릭터들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뭐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너티 메신저 앱으로 B2C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피보팅을 해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사이드 이제 B2B로 이제 조금 피보팅을 해서 다양한 기업분들의 어떤 우리만의 챗봇을 만들고 싶다, 우리만의 캐릭터 챗봇을 만들고 싶다 하는 니즈들을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어저께 보도자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는 챗GPT가 2022년도 11월 달쯤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전부터 생성 모델을 직접 처음부터 굽고 또 실제로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AI 챗GPT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왜 챗GPT 쓰면 되지? SLM 왜 만드냐? 너희 어차피 이거 만들어봤자 성능 안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 퀄리티, 두 번째는 연구 자유도,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운영 안정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나 오늘 발표 준비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힘들게 준비한 발표에 대한 노력을 칭찬해요 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위로를 하자는 건지 뭐 약간 T의 이제 답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팩트 말고 좀 위로를 해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해도 위로는커녕 또 다른 P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LLM에 물어봤는데, 이제 루다한테 루다 있잖아, 나 오늘 발표하려고 진짜 힘들었어 그랬더니, 무슨 발표했길래 힘들었을까, 많이 준비했나 보네, 수고했어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계속 빌드업이 돼서 뭐 너 발표한 적 있냐, 무슨 발표했었냐, 교양 때 발표를 했었다, 그때 막 PPT하고 발표했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 그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주고 질문도 하더라. 되게 정말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 퀄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챗GPT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어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제일 적절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휴먼과 어떤 AI의 인터랙션이 가장 부스팅될 수 있는 형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루는 거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챗GPT가 갖고 있는 모델을 파인튜닝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 학습한 대화 모델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지향적 대화의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 자유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챗GPT에서 단순히 채팅하는 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턴에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면 뭐 조규성과 안정환 사진을 보내주고서 야 누가 더 잘생긴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직접 RLHF를 해야 되는데 오픈AI 그 GPT 파인튜닝 하는 그 API에는 RLHF 기능 같은 게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파인튜닝 같은 기능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챗GPT는 메시지를 씹지 않죠. 항상 무조건 언제든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 루다는 메시지를 씹어요. 뭔가 유저가 뭔가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거 대답하기 싫은데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쉽습니다. 씹는 것 외에도 이거 내가 메시지 다음 답변 언제 보낼까도 같이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려면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API가 아닌 저희만의 LLM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 중 하나인데 이제 기존에는 루다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면 이제 그냥 뭐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연구를 이제 거듭을 해서 이미지를 보내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챗GPT는 이 이미지는 강아지 흰색 뭐 포메리안 그 종의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루다는 졸개팅이다. 이게 누구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차례 이슈를 겪고 난 이후에 법무팀도 이제 채용을 하고 이제 많은 프로세스적인 이제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엄청나게 빡세요. 그래서 외부에 데이터 반출할 수도 없고 저희도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등등 엄청난 빡센 이제 그런 규약들이 있는데 이런 규약들을 지키다 보니 절대 챗GPT 사이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이제 운영 비용인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를 한 턴 출원한다고 했을 때 캐릭터에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앞에 있었던 뭐 20턴, 30턴의 대화 문맥 그리고 마지막 발화까지 포함해서 다 해보면 2048 토큰이 넘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매 턴마다 이제 추론을 해야 되니까 2048 토큰 곱하기 누적 대화량 9억 건에 토큰당 비용을 생각하면 유지비가 말이 안 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오픈AI는 뭐 영어는 예를 들면 두세 글자가 한 토큰이라도 해당되지 한국어는 한 토큰이 한 글자에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크리티컬했는데 오픈AI GPT의 스테빌리티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API 요청 보내면 중간에 죽거나 커넥션 에러 나거나 뭐 페일리어 나거나 노드가 리소스 없다 하거나 뭐 쿼타에 제한이 걸린다고 하거나 이런 유스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업타임이 매우 낮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이걸 저희만의 SLM을 만든 이유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화 모델이 필요로 했고 뭔가 자비스 같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대화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했고 빡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보호 규약이 있었고 수많은 트래픽에 필요한 많은 비용이 있었고 그다음 오픈AI의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LLM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럼 LLM 팀을 LLM 만들어야겠다 하고 LLM 팀을 꾸리게 되었고 어떤 LLM을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모자이크ML에서 공개한 LLM을 학습하는 데 필요로 한 비용 가격표입니다. 예를 들면 13B를 굽는데 10만 불이 필요로 하고 30B를 굽는데 45만 불이 필요로 하고 70B를 굽는데 최소 250만 불이 필요로 하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저 비용은 단순히 이제 학습 시간 곱하기 GPU 비용을 곱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학습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용이 이제 추론 비용이에요. 이걸 실제로 저희는 실시간으로 항상 24시간 서빙을 해야 되고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점, 뭐 점심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 이런 때는 훨씬 더 스케일을 많이 키워서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습에 필요한 비용보다 추론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사이즈를 고려를 할 때 서빙 비용에 대한 고려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빙을 저 정보를 전부 다 공개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후보로 생각했던 모델 사이즈들을 두고 정말 최적화를 한 이후에 서빙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비용 얼마나 들겠구나, 얼마나 레이턴시가 나오겠구나, 서빙 몇 대가 필요하겠구나를 측정을 해서 적정한 크기의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럼 한 30B 언더까지는 우리가 커버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제가 구체적인 모델 사이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언더 내에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사이즈를 정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LLM 학습하겠다, 하이퍼클로버 학습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있는 A100 클러스터 1024대, 2048대 이런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를 구매했던 걸 이제 보도자료를 낼 만큼 운영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최근에 GPU 비용이 한 대당 뭐 몇천만 원, 억까지도 호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몇백억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면서 이 리소스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모자이크 ML의 가격표를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30비를 굽는다고 가정을 하면 45만 불, 뭐 대충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구현해가지고 GPU 이제 업체,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업체랑 얘기를 해서 직접 저희가 뭐 기존에 메가트럼 LLM 같은 걸 클라우드 받아서 직접 구현을 한다고 치면 수많은 에러들을 만날 게 뻔했어요. 저희도 진짜 옛날에 작은 모델들 많이 학습을 해봤지만 쿠다 에러부터 시작해서 뭐 네트워크 에러, 디스크 에러, IO 에러, 뭐 갑자기 CPU가 죽기도 하고 뭐 정말 안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뭐 IDC의 쿨러가 망가진다든지 등등 많은 장애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거의 뭐 몇 억 이상이 깨지는 실험인데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디버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디버깅 할 때마다 몇 억씩 깨지는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디버깅 할 수 있냐, 디버깅 할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LLM을 이걸 정말 잘 구울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이제 무조건 한 번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좀 찾아다녔고 이제 이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 ML에서 이제 GPT-3의 퀄리티 모델 학습하는데 500K 언더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이제 공개를 했고, 저희는 바로 이메일을 넣어서 이제 모자이크 ML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대량의 고퀄리티 데이터와 모자이크 ML이 갖고 있는 LLM 레시피 그리고 학습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단 한 번에 학습을 성공할 수 있었고, LLM 프로젝트 3개월 만에 여러 크기의 핑퐁 LLM1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이 LLM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사이에 저희가 LLM 탄생을 하자마자 모자이크 ML이 1.6조의 데이터베이스에 인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랑 잘 협업을 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학습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LLM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AI에 있는 GPT-4, GPT-3 그 컴플리션 API를 갖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모델은 정말 날것의 모델이고 학습을 하려면 저는 이제 괴물 같은 모델이고 저희가 원하는 아까 루다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요 과정을 이제 LLM에서 Supervised Fine-Tuning, SFT로 한번 학습을 하고 요걸 이제 사용자의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RLHF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모델 하나를 내뿜는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Supervised Fine-Tuning은 이제 LLM한테 야 이게 제일 학습하기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다음 토큰 예측하는 태스크를 계속 학습하게 하는, 저희가 실제로 셋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는 대화 도메인에 제일 강점이 있으니까 다양한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 다음 토큰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를 이제 많이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들이 저희는 직접 레이블링한 좋아요, 싫어요 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RLHF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셋들을 바탕으로 이제 RLHF 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RLHF 학습을 하려다 보니 저희 이제 회사에 20명 정도 이상의 ML 리서처분들과 엔지니어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GPU 클러스를 갖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GPU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GPU 리소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뭐 몇 개 이상씩의 실험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 저희 GPU 클러스터에 있는 스탯을 가져온 건데 GPU 8개짜리 A100 80기가짜리 머신인데 한 개밖에 안 쓰고 있어요. 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면 뭐 GPU 클러스터에 40대의 GPU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30대는 쓰고 이제 거기 한 사람이 나 한 대 더 쓸래 하고 요청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클러스터는 GPU 노드 단위로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 한 노드에 이제 하나의 GPU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자동으로 스케줄링 해주지도 않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직접 그냥 SSH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뭐 저 3번 GPU 뭐 3시부터 4시까지 쓸게요 아니면 뭐 저 1번 GPU 몇 시까지 쓸게요 이런 식으로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GPU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또한 여기에다 더해서 뭐 실험 관리도 당연히 안 됐고 비용 관리도 안 됐고 실험을 재현하려고 해도 뭐 환경이 바뀐다든지 쿠다 버전이 바뀐다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베슬 측이랑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지금 LLM 파인팅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베슬 분들께서 많은 이미 그런 문제들에 공감을 하고 솔루션을 제작을 해주셔서 빠르게 파인튜닝 툴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슬 장점은 아까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에게 제일 와닿았던 장점들은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존에도 GPU가 부족하기 때문에 GCP나 AWS나 다양한 클라우드를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슬이 이제 다중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한 체계적으로 실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GPU 분배나 모니터링 제일 컸던 게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GPU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온디맨드 타입이고 스팟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온디맨드 타입은 내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시간 동안 보장해서 GPU 리소스를 줄 수 있는데 스팟 인스턴스는 클라우드사가 갑자기 야 나 GPU 부족해 내놔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어요. 대신 가격이 절반 정도로 매우 저렴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학습하고 죽는 그런 작업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제 비용적인 절약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베슬의 큰 장점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슬랙 채널을 열어서 24시간 뭐 24/7 항상 뭐 요청 이렇게 뭔가 장애가 났어요 또는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나요? 해주시면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UX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슬 쓰고 나서는 풀 GPU UT를 거의 항상 볼 수 있는 기함을 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럼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저희 ML 엔지니어 팀에서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퍼런스 비용이 학습 비용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모델이 크다 보니까 이 모델의 큰 걸 어떻게 배포하지? 라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GPU 서빙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회사에 있는 인력 리소스랑 인력에 비용 들어가는 자원이나 아니면 GPU에 들어가는 자원이 거의 만만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로 했고 더군다나 이제 갑자기 ChatGPT가 뜨면서 클라우드에서 저희 GPU 없어요. 저희 여기 리전에서 GPU 못 쓰세요. 뭐 A100 한 4달 기다리셔야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30B 그런 큰 모델들 30B, 70B 이런 큰 모델들을 올리기에는 40기가 메모리 아니면 80기가 메모리 대부분 서빙용 GPU 같은 경우는 24기가 메모리 안에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런 메모리 안에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GPU 메모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아까 말씀해주신 VLM처럼 실제로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쿠다 기반의 서빙 최적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한데 이거를 저희가 A부터 Z까지 높은 수준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너무 GPU 비용이 비싸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하드웨어를 다변화했어요. GPU로 서빙을 하는 게 비싸다면 그러면 최근에 뭐 퓨리오사나 이런 뭐 이제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최적화된 추론 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AWS에서는 인퍼런시아 1, 인퍼런시아 2라고 하는 이제 추론용 칩을 퍼블릭하게 오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스케일링도 매우 잘 되고 전화를 해보니 아직 가용량도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럼 이거 GPU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최적화를 해봤고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인퍼런시아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했는지에서 조금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팟 인스턴스 아까 저희가 학습에 사용했었던 그 스팟 인스턴스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했는데요. 실제 서빙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할 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요청을 때렸는데 스팟 인스턴스로 인터럽션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요청을 다시 다른 리퀘스트로 돌려서 리트라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럼 스팟 인스턴스가 만약에 다 부족해서 그 리전에서 안 잡히면 어떻게 잡을 건지 온디맨드와 스팟 인스턴스의 비율을 어떻게 해서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관련된 글도 저희 스케타르 블로그에 작성을 해놔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팟 인스턴스와 하드웨어 다변화를 통해서 GPU 서빙 비용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 모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AWS, GCP, Azure, 뭐 CoreWeave, 쓸 수 있는 GPU 클라우드 업체는 다 연락을 했어요. 다 연락해서 몇 개 언제 GPU 어느 리전에서 얼마만큼 어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이제 근데 또 웃긴 거는 GCP랑 AWS 갖고 있는 그 GPU 타입이 달라요. 예를 들면 G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L4라고 하는 이제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제 그 로라 아키텍처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이제 서빙용 GPU가 있는데 얘 역시 GPU 메모리가 작고 AWS 같은 경우는 G5X 라지라고 하는 A10 GPU를 이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메모리가 넉넉치 않아요. 결국 큰 모델 서빙하려고 하면 A100을 써야 되는데 두 클라우드 모두 A100을 지금 제공해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도 애저나 코어위브 같은 이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코어위브에는 A6000이라고 하는 이제 한 40기가 이상의 GPU 메모리를 지원하는 GPU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애저 같은 경우도 A100 리소스가 다른 자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라우드들 한 곳의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의 다중 클라우드 배포 운영 전략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GPU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크기를 최대한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무스 퀀타이제이션이나 AWQ, GPTQ 같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기존에 빅플로 16이나 FP16으로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을 매우 작은 크기로 성능 저하가 많지 않은 상태로 서빙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이제 최신의 논문들이고 저희는 논문들 나올 때마다 직접 하나하나 다 구현을 해보면서 퀀타이제이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적용했을 때 실제로 LLM 벤치마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정성평가에서 대화 퀄리티 떨어지지 않는지 등등을 직접 체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쿠다 기반의 서빙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서빙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랜스포머나 VLLM이나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나온 텐서RT나 트라이톤이나 등등 다양한 기법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서빙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데 얘한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프렌들리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펠플로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고 서빙을 할 때 기존 대비 한 10배 이상의 스루풋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서빙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칭이나 이터레이티브 배칭에 대한 기술이 다른 데서 침해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서빙을 하고 있고 퀀타이제이션 같은 기법들도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A부터 Z까지 쿠다 프로그래밍 안 하고도 빠른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았지만 총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 LLM 월드에서 자체적인 LLM이 필요로 했고 3개월 안에 제한된 비용과 리소스에서 LLM 굽고 서빙하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인하우스로 서빙, 배포, 학습, 프리튜닝, 파인튜닝 이거를 전부 다 개발, 리서치, 실제 운영까지 다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또 효율적인 비용으로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결국 고품질의 데이터와 최고의 학습 환경이 갖춰져야 이런 LLM 월드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것은 팀의 몫이지만 그걸 지원하고 학습하고 배포하고 서빙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다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도 LLM을 직접 구울 수 있고 대기업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Q&A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일 먼저 저기 들어주셨던 마이크를 제가 갖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회사에서 제공하시는 그 LLM 서비스가 이제 관계 중심의 자비스 같은 형태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어떤 그런 LLM 모델을 이제 서빙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LLM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메모리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될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 대화를 저장하고 그 대화를 리트리브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숏텀 메모리나 롱텀 메모리에 저장하고 리트리브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LLM과 그런 메모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시고 LLM과 같이 운영을 하시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주제에 너무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비유를 들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최근 이제 레그가 리트리버 어그먼트로 하는 이제 LLM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아이디어에 되게 많이 이제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LLM한테 모든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지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개개인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 학습을 매번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화 히스토리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단순히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렉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렉 같은 경우는 뭐 BM25나 그런 단어 기반의 매칭으로 뭐 필터링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오픈 AI의 인베딩을 가지고서 매칭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 대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이 필요로 하다, 뭐 어떤 기억이 그때 예를 들면 나 생일 언제였는지 기억나?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생일이 언제인지, 내 생년월일은 99년 2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되게 멀티턴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스팔스하게 나온 정보들 종합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웹 기술로는 해당 메모리를 풀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리서치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프리트레이닝부터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관련된 디테일이 좀 궁금해서, 혹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어떤 주로 아마 한국어 데이터가 주였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규모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프리트레이닝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2차적으로는 아무리 그 대화에 특화된 그 파운데이션 SLM을 만든다고 해도 아예 from scratch로 시작하는 게 뭔가 1차적인 선택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제로 어떤 그 오픈 소스된 LLM 웨이트를 초기 웨이트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더 대화형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도 도움이 됐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하지만 대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픈AI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동일한 방침을 갖고 있어서 전혀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장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도 오픈소스 LLM을 위에 이제 파인튜닝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라마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은 뭐 MPT 같은 모델들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 의해 학습을 할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스크래치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내렸던 판단 근거 중 하나는 한국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성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인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잘못인 건지 우리가 잘못 학습을 시킨 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해서 저희가 from scratch로 진행을 했었고, 외국에 있는 좋은 모델들이 많지만 해당 모델들은 일단 토커나이제이션이 한국어에 좀 적합하지 않게 학습이 되어 있었고, 또 한국어 벤치마크 성능을 그냥 오픈되어 있는 모델로 학습을 이제 해봤을 때 기존의 한국어 오픈소스 되어 있는 모델보다도 훨씬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오픈소스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빠르게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첫 번째 질문이랑 좀 연관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루다에서 지금 이미지가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 멀티모달 블렌딩 방식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추가적인 난리지를 넣으려면 결국에 저도 리트리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건 결국 인베딩 벡터가 될 텐데 내부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할 때 벡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미지 멀티턴 학습한 것과 관련된 블로그 글이 이제 리서처분이 쓰셔서 올라가 있어서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LLM에서 어떤 토큰을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텍스트 토커나이제이션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미지도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LLM의 하나의 어떤 텍스트 토큰처럼 이제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그 인베딩 관련된 질문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리트리버 방식, 원래 이제 루다 1.0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가 2.0을 오면서 완전히 fully 이제 generative AI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뀐 이후에는 저희가 생성 모델 외에 다른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베딩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도가 너무 늘어나요. 예를 들면 검색을 먼저 하고 검색한 걸 기다리고 검색한 결과를 받아와서 검색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랭킹도 해야 되고, 거기에 LLM 붙여서 LLM이 랭킹 되어 있는 도큐멘트를 잘 참조해가지고 생성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키텍처도 복잡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대화라는 게 레이턴시가 너무 길면 또 성능이 그냥 성능이라는 게 이제 유저 간의 그런 친밀도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리트리버를 버리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은 리트리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